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 예방접종이 다음 달 19일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11월 1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올해 접종은 모두 무료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보건당국이 각 가정에 검사 키트를 다시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서 코로나19 진단을 유료화했지만 상태가 다시 악화하자 4개월 만에 무료 제공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해당 병원의 56%가 차라리 수술실을 폐쇄하겠다고 답하는 등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 단체는 CCTV 촬영에 예외 사유가 많고 활용도 제한돼 있다며 더 적극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20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당초 계획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유로7 배출 기준을 현재 시행 중인 유로6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인데 회원국 대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의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20개 건설사 가운데는 GS를 비롯해 현대, 대우, DLENC, 롯데건설 등 시공 능력 10위권인 국내 대표 건설업체 5곳도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병원 수술실에 수술하는 모습을 기록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네, 그러나 환자 단체와 의료계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목소리를 조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병원 접수 창구에 수술 장면 CCTV 녹화에 대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수술 장면 녹화를 원하는 환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요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CCTV 설치 대상은 전신 마취 등 환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곳이 해당됩니다. 영상 보관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돼 있어서 보관 연장을 원하면 의료 분쟁 조정 신청서 등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환자 단체는 어렵게 시행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너무 넓고요. 촬영한 영상을 또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굉장히 환자들이 활용하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장의 환자들은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건 환자 쪽만이 아니라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인 10명 가운데 9명이 반대한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설치 운영 기준이 모호하고 안전관리 조치가 모호한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매한 기준에서 이런 무조건 법안을 방해하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되고 혼란이 되면 결국 피해는 의료인들도 피해가지만 국민들한테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이어진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은 법안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늘었지만 간호 인력은 부족해 상급 종합병원보다 노동 강도가 7배나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건강보험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상급 종합병원보다 병원급 간호사 노동 강도가 6.84배로 나타나 4년 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지난 5년 동안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이 3천여 개 늘 동안 간호사는 2만 9천여 명 증가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이 3만여 개 증가할 동안 간호사는 만여 명만 확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 예방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9일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며 인플루엔자, 즉 독감 백신과 함께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선 65세 이상 고령자와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들은 다음 달 19일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이번 달 26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국민은 11월 1일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다음 달 18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처럼 이전 이력과 관계없이 접종 기간 안에 한 번만 맞으면 되고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이 각 가정에 검사 키트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여 만에 종료하면서 그동안 무료로 제공해온 코로나 진단도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이 4개월여 만에 검사 키트를 다시 무료 제공하기로 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만 500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8%, 두 달 전보다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미 과테말라에서 폭우로 범람한 강물이 판자촌 마을을 휩쓸어 최소 1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과테말라 현지 언론들은 24일 내린 집중호우로 엘라랑호 다리 아래 강이 마을로 흘러넘치면서 어린이 포함 6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지역은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던 곳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설명했습니다. 겨울철 남극의 바닷물이 얼어서 생기는 해빙이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고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는 지난 10일 기준 남극 겨울의 바다얼음은 1,696만 제곱킬로미터로 1979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최저치인 1986년 겨울보다 약 100만 제곱킬로미터나 적은 면적입니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남극 바다얼음의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 위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펭귄 같은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극지방 빙하의 심각한 해빙 현상에 대해서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2025년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인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당초 계획보다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현지 시간 25일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7상 배출 기준을 현재 시행 중인 유로6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행정복격인 EU 집행위가 발의한 초안은 유로7 도입 시 질소 산화물을 포함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유로6 대비 더 줄이도록 규정했지만 27개국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사회 이날 결정은 이딴 환경 규제로 중국 등 여괴 국가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해온 자동차 업계의 압박이 일부 통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귀성길은 추석 전날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천만 명 이상의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휴가 긴 만큼 하루 평균 이동 인구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6일 연휴로 이례적으로 긴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4,022만 명이 이동하고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7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당일엔 모두 95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 출발은 명절 전날인 28일 오전을, 귀경길 출발은 추석 다음 날 오후를 가장 선호해 이 시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10시간 10분, 광주까지는 8시간 55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8시간 4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35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서
출발 전에 꼭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 인구의 92%는 승용차를 이용하고 그 밖에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동합니다. 국토부는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갓길 차로를 운영하는 등 도로 공급 용량을 확대합니다. 또 상습 정체 구간 110여 곳은 드론과 암행 순찰차를 연계해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이 밖에 주요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의 임시 화장실을 확충하고 편의시설에 서비스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방침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대체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보름달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나고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자주 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추석 연휴 날씨 전망 전해드립니다. 산발적인 비와 함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찾아온 가을비는 연휴 전날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이후 추석 연휴에는 비교적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휴 첫날과 추석 당일, 귀성길과 성묘길에는 아침 안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 정도로 낮게 일어 백길 이용에는 불편이 없겠습니다. 연휴 이틀째인 추석 당일 구름이 늘어나겠지만 한가위 보름달은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울산과 부산의 달 뜨는 시각은 오후 6시 14분, 서울은 오후 6시 23분에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높은 구름이 유입되겠지만 구름 사이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달맞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남은 연휴 기간에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연휴 셋째 날인 토요일부터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제주도 해상에는 물결이 높아져 일요일까지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영동 지방에는 일요일 오후 약하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이번 연휴 기간은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이 높아지는 기간이라며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속적인 지구온난화에 더해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전 세계 기온과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유례없는 속도로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합니다. 빙하가 녹게 되면 해수면 상승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심해지게 하고 혹한이나 폭염 등의 이상기후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극지방 빙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빙하가 많이 녹아서 지금 북극 바다에 그 거대한 얼음 구멍이 생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빙하는 저 지구상에서 북극해, 그다음에 북극권의 육지, 그다음에 남극해, 남극권의 육지, 그다음에 이제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저 국지방의 빙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지방에 먼저 우리나라의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북극해에 있는 빙하, 이제 바다에 떠 있다고 해서 해빙이라고 하는데요. 북극해 해빙이 심각하게 지금 녹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 국립해양대기청이 찍은 위성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올해 7월에 동시베리아 쪽 빙하에 거대한 얼음구멍인 폴리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림의 붉은 원 안에 만들어지는 구멍이 폴리냐로 규모는 무려 7만 1천 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이 거의 70%에 달하는데요. 예. 여름철 북극에서 발생하는 폴리냐는 보통은 육지와 닿은 빙하 가장자리부터 녹아서 생기는데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빙하 가운데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빙하 한가운데 얼음구멍이 생긴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올해 7월 전지구 해면 수온이 18.8도로 전년 대비 0.3도나 상승함에 따라서 따뜻한 해수가 유입됐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폴리냐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겨울철 북극 해빙의 확장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한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정말 북극 바다 이런 이례적인 얼음 구멍이 생기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북극 해빙이 많이 녹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당장 북반구 기후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 7월에 북극 해빙 면적 변화, 그다음에 북극 해빙의 두께 한번 그림을 보시죠. 예. 그림에서 붉은 실선은 감소해가는 추세선인데요. 해빙 면적은 10년에 72만 4천 제곱킬로미터씩 줄어들고 있고 해빙 두께는 10년에 30cm씩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얼음 부피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네. 이렇게 북극 해빙이 녹게 된다면 첫 번째,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북극 해빙이 녹게 되면 얼음이 태양빛을 반사해주던 알베도 효과가 사라지면서 북극의 기온이 급상승을 하게 되고 북극 얼음은 더 많이 녹게 되는 등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해지죠. 예. 두 번째로 악기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북극의 기온이 상승할 경우 북극의 찬 공기를 막고 있던 제트기류가 약해지게 되면서 한파가 한반도까지 내려오기가 아주 용이해집니다. 예. 특히 폴리냐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겨울철 북극 해빙의 확장을 저해하면서 한반도에 겨울철 한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권민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기후 예측센터장은 북극에 있는 공기가 따뜻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제트류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북극에 있는 찬 공기는 중위도로 내려오게 되고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중위도 지역에 혹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그린란드 이 육지에도 빙하가 있는데 여기도 빠르게 녹고 있다고요? 네, 극저온층인 저 그린란드가 육지 빙하인데 이 지역은 세계에서 남극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큰 육지 빙하입니다. 예, 예. 최근 기후변화로 그린란드 빙하가 아주 급속하게 녹고 있는데요. 올해 4월 미국 오하이오 지립대 연구팀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1년 동안 그린란드의 스틴스트럽 빙하를 관측해 보니까 빙하가 해안에서 약 8km 뒤로 밀려나고 얼음 두께는 20% 얇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로 빠져나간 얼음의 양은 2배, 속도는 4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린란드 빙하는 2012년에서 2017년간 매년 2220억 톤의 얼음이 손실되면서 지구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어 왔었죠. 네. 그동안 스틴스트럽 빙하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이 빙하도 빠르게 녹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린란드 빙하가 녹으면 지구 해수면은 약 7.6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많은 해안 도시들은 침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예. 그린란드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중 지구 온난화에도 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빙하도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버팔로 대학 지질학과 박사후 연구원인 애쉬 나르게비치가 주도한 연구팀은 올해 6월에 그린란드 빙하의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암울한 미래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 N79로 알려진 그린란드 북동부의 나우갈 푸제르드 피오르된 빙하가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던 것과는 달리 불안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항공기 그리고 위성 그리고 레이저 고도 측정법을 사용을 해서 연구해 보니까 N79가 절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예. N79에는 그린란드에 가장 긴 떠다니는 빙설이 있는데 이 빙설은 빙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N79는 북동 그린란드 빙하의 두 추구 중 하나로 이를 통해서 빙하가 흘러나가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접지선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거대한 그린란드 빙하인 N79를 완전히 절단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만약에 N79가 절단된다면 엄청난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해수면 상승이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된다라고 밝혔죠. 예. 자, 지금은 이 북반구 쪽을 알아봤는데 남극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7월 10일에 미 해양대기청은 이상공원으로 인해서 6월 남극 해빙 분포 면적이 평년보다 17%가 줄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제 그림에서 진한 푸른 선이 2023년의 남극 해빙 추세선입니다. 역사상 남극 해빙의 면적이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네. 세계기후연구계획의 마이클 스페로우 박사는 북극에서는 해빙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남극에서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북극 해빙은 10년마다 13%씩 감소하면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여왔지만 남극은 뚜렷한 패턴이 관찰된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된 2023년에
매우 급격한 감소 추세가 나타난 것이죠. 네. 위성을 통해 관측해 보니까 올해 해빙 면적이 예년보다 250만 제곱미터 감소했는데요. 물리해양학자인 에드워드 도드리치는 2023년에는 그 편차가 마이너스 5에 달했는데 이 정도 수치라면 750만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너무 극단적으로 해빙 면적이 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극단적으로 해빙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남극 대륙 빙하도 역시 많이 녹고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남극 지역의 그 빙하들이 아주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많이 녹았는데 이 원인은 기온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프랑스 기후환경과학연구소 연구팀이 1000년 동안의 남극 온도 변화 추이를 간직한 빙상 퇴적물 78개를 분석해 보니까 남극 온도는 10년마다 0.22도에서 0.32도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올해 9월 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기후변화 모델로는 10년마다 0.18도씩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가파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남극 서부는 기후변화 모델 예측치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극지 증폭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남극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올해 8월은 남반구가 이제 그땐 겨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하 10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때쯤 평년 기온이 영하 50도 정도니까 평년보다 무려 4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른 셈입니다. 네. 자, 그림을 보시면 남극 대륙에서 빙하가 녹아 고도가 낮아지는 지역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짙은 붉은색 지역은 매년 20cm씩 얼음 고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매일 100세제곱미터 얼음 400개씩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빙하가 녹는 속도는 지난 30년에 비해서 6배나 빨라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남극 빙하가 다 녹게 되면 해수면이 56m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요. 더 극심한 기후변화로 피드백된다면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이러다 수십 년 뒤에는 빙하가 사진으로만 남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의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4천여 건의 분쟁 사건 가운데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이라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로 3,062건의 분쟁 사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52.6%에 해당하는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습니다.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20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ENC, 롯데건설 5개사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인 국내 대표 건설업체들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6개월마다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유가 상승 분위기를 타고 기름값을 많이 올린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5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주 대비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40원 이상 오른 일반 주유소와 리터당 10원 이상 인상된 고속도로 주유소 등입니다. 산업부는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과 주유소 현장 점검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유소 업계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셰일 장려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셰일 시추업체 콘티넨털 리소스의 CEO 더그 로러는 새로운 셰일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가가 120달러에서 15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러는 노스다코타주의 바켄 지역과 텍사스주의 이글포드의 셰일 유전들이 이미 그랬던 것처럼 퍼미안 분지의 생산량도 언젠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셰일 유전의 생산량은 지난 7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로 반전돼 다음 달까지 3개월 연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기금과 조의금, 명절 용돈 등은 물론 일상생활의 지급결제 등에서 사실상 5만 원권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화폐 발행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말 전체 화폐 발행 잔액 176조 8천억 원 가운데 5만 원권 지폐는 155조 7천억 원으로 전체 88.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5만 원권 비중이 88%를 돌파하기는 지난 2009년 6월 발행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만원권 지폐 발행 잔액은 15조 6천억 원, 전체 화폐 발행 잔액 중 비중이 8.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5천원권과 1,000원권도 각각 0.8%와 0.9%에 불과했습니다. 화폐 발행 잔액은 한은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을 뜻합니다.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는 공공조달 시장이 어느덧 연간 200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신성장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고르니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경로가 전용 점자 패드의 3D 출력물로 그대로 재현됩니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길 안내용 무인 키오스크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촉각 디스플레이인 다패드를 표현을 해서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까지 활용이 가능한 그런 기기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입는 스마트 에어백에서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자가 세정 보안 카메라까지 오는 30일 조달의 날을 맞아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제품 80여 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성장 조달 기업의 혁신 제품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전시회입니다. 유엔과 같은 해외 투자자들을 초청해 제품을 소개하는 수출 설명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연간 200조 원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우수한 우리 조달 기업들이 해외 조달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달청은 올해 예산 483억 원으로 신성장 조달 기업들의 제품을 시범 구매하고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통신업계가 알뜰폰 등장 등으로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자 기존 고객 붙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 모두 가입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통신사 쇼핑몰에 입점한 뒤 주문량이 늘어서 최근에는 하루에 1,500세트 이상 제작합니다. 회원수가 많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구매를 해주셔서 입점 업체의 90%가 넘는 소상공인들에게 통신사가 분석한 빅데이터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 그리고 AI 추천 기술이 고객이 선호할 만한 제품을 추천을 하고요. 한 통신사 쇼핑몰은 7천여 개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쇼핑몰보다 더 비싼 상품이 있는지 찾아낸 고객에게 경품을 주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AI 기반의 판매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준비된 수량을 최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고 일부 추석 선물 품목은 다른 쇼핑몰보다 최대 40% 더 싸게 판다고 통신사는 주장합니다. 양가 부모님 선물을 찾고 있었던 와중에 그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구매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한 상품을 안내하는 통신사 쇼핑몰도 있습니다. 개인 특성이나 소비 패턴, 관심사 등을 인공지능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활용합니다. 맞춤형 상품 특가 정보를 선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식입니다. 인기 상품 공동구매 등 고객의 구매 성향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고 정교한 혜택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사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기존 고객이라도 붙잡겠다는 통신사들의 노력이 가입자들에게는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가장 가깝지만 실은 잘 모르는 점도 많아서 갈등도 잦은 사이 바로 가족인데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는 명절에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거나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가족 간 소통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왜 가족끼리 소통이 어려운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가장 가까운 관계니까 편하고 말도 잘 통할 것 같은데 사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가족과 소통이 어려운 걸까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명절 스트레스 역시 가족 간 오가는 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상처로 남아서 가족들이 모이는 기념일이나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민감한 화제의 질문이나 참견을 당연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은 올랐니? 돈은 얼마나 모았니? 취업은 언제 할 거니? 이런 말들은 지나친 간섭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포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특히 가족끼리는 답이 정해져 있는 닫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통이 어렵습니다. 부모나 어른 입장에서는 관심과 걱정의 표현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이 괴롭고 불편해서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정말 가족이니까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이 오히려 좀 소통을 닫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지 않나 싶은데요. 가족은 가장 가깝지만 또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으세요? 네, 잘 알고 있어요. 네, 조금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 뭔지 이런 네, 거 그 생각해 정도? 보면은 네.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가족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한 몸처럼 생각하고 서로에게 이해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들이 쌓여서 어느 날 불화나 사건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본의 작가 시모주 아키코는 이것을 가족이라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림 같은 행복한 가족을 바라지만 그런 가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깊이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가족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가족이라는 병은 거짓 없는 진실에 가까운 가족의 모습을 바라며 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오해하면서 생깁니다. 행복은 가족이라는 형식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가족이라는 형태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무런 문제도 없고 화목하기만 한 가족은 어찌 보면 환상이다. 네, 이런 말인데요. 자,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병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가족이라는 병을 언급했던 시모주 아키코는 가족 간의 소통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를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 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타인들입니다. 네. 그럼에도 가족들은 서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서로에게 기대하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은 상처들이 불화와 사건을 만드는데요. 오히려 가족이니까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모르는 척 해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좋은 말인 것 같아도 상대가 들어서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면 최소 3번은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꼭 해야 하는 말이라면 상대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서 내가 말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 의사소통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가족 간의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가족이겠죠.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경험적 가족 상담 치료 모델을 정립한 버지니아 사티어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할 때 학생들의 문제에는 가족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족 치료 연구에 몰두했는데요. 가족 체계 내에서 인간의 역기능을 기능적이고 일치된 것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개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 감정과 가족관계 내의 일치적 의사소통과 가족 규칙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티어는 언어적 표현인 말과 비언어적 표현인 신체적 언어가 일치하는 경우를 일치적 의사소통,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비일치적 의사소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의사소통할 때 언어적 표현과 신체적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의사소통 방식은 자존감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내면에 충분한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일치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두려워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비일치적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로는 너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얼굴 표정은 좀 화가 나 있거나 분노에 가득 찬 상태를 보이는 것은 비일치적 의사소통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무엇이 일치하고 무엇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나누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티어는 자신과 상대 그리고 상황을 얼마나 고려하는지에 따라 일치적 또는 비일치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하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비일치적 의사소통은 생존 방식이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식으로 긴장하거나 내면이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비일치적 의사소통 유형에는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회유형은 자신보다 타인과 상황을 중요시하는 유형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원인을 내 탓으로 돌리고 타인의 부탁도 잘 거절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난형은 회유형과 반대로 자신과 상황만 옳고 중요해서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관계에서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비난하고 통제하며 명령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초이성형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고 강해서 자기와 타인을 무시합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이어서 극단적으로 객관적이고 때로는 비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 조목조목 따지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산만형은 자신, 타인, 상황 모두를 무시합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일 수 있으나 내면은 혼란스럽고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고독감과 무가치함을 느끼며 불안을 자주 경험합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유형이 비일치적 의사소통인데요. 그럼 한 가지 남은 유형은 일치적 의사소통 방법이겠죠? 네, 일치적 의사소통은 자신, 상대, 상황 이 3가지 모두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때 나타나는 의사소통입니다. 사티어는 인간의 행동 자체가 의사소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행동은 의사소통처럼 감정, 지각, 기대, 열망, 자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의사소통할 때 행동만을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치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부터 열망까지 스스로의 내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티어는 우리의 내면을 빙산으로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행동 아래 요소인 감정의 1차 수준, 지각, 기대, 열망이 2차 수준, 그리고 맨 아래의 자기를 3차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네. 이때 열망을 인정하고 이해하면 자신에 대한 기대가 변하고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기대를 이해하면 지각과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것이 충족되어야 위의 요소를 충족되게 됩니다. 이런 의사소통은 가족만이 아니라 친구나 동료 등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소통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가능하려면 이런 일치적 의사소통을 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치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우선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자각해야겠죠. 인간은 5가지 의사소통 유형을 조금씩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내면 상태에 따라 정도가 다릅니다. 자기의 내면을 자각하고 내적 힘을 키우고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부정적 경험들을 해결해서 본래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 심지어 나 자신을 볼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는 자녀의 행동만 보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가족 역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드러나는 행동을 나의 틀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반응합니다. 일치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나 자신과 상대방의 행동이 어떤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상대,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인다면 1차적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추석에는 시청자분들도 일치적 의사소통으로 좀 건강한 대화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폐증으로 인한 사회성 저하를 일으키는 뇌 신경회로를 찾아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김은준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장 연구팀은 과활성화된 대뇌 전전두엽 신경세포가 시상하부와 중뇌의 보상회로를 손상시켜 자폐 환자의 사회성 감소 증상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자폐 생쥐 모델에서 대뇌 전전두엽 신경세포가 과활성화되자 보상회로가 비정상적으로 억제돼 사회성 부족 증상이 나타났으며 빛 자극을 통해 보상회로를 정상화하자 신경세포 또한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흡착제로 제거가 힘든 케톤이나 알데하이드 등의 양극성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높은 효율로 없애는 공기정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지속가능 환경연구단은 흑연과 철의 표면 산화 정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그래핀 철 산화물 융합구조 흡착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만든 흡착제는 기존 활성탄 흡착제보다 양극성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15배 높은 효율로 제거했습니다. 또 구성 물질의 비율을 조절하면 오염 물질의 특성에 따라 제거 기능을 최적화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높은 수소 생산 효율을 장기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이스트와 키스트 공동연구팀은 수소 생산 촉매가 반응 중 잃어버리는 전자를 산화물 반도체로부터 보충받는 원리를 이용해 고효율, 고내구성 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3차원 네트워크 구조의 산화물 반도체를 전자 저장소로 활용한 결과 기존 촉매보다 성능이 75배 개선됐으며 높은 전류 밀도에서 장시간 구동하는 우수한 내구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자 개인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이 연구 데이터 생산과 관리를 맡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자유로워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연구 데이터가 더는 연구자 PC 안에 잠들지 않고 안전한 저장소에서 자유롭게 공유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자 간 협동 연구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정안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이동 계획 세우느라 분주하실 텐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명절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 인구 10명 중 9명이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혼잡 시간대를 피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